그 저기 뭐야 공동묘지 같은 걸 실제로 발견한 적도 많습니까? 네, 잘 아시는 이제 서울 은평 뉴타운 네네네. 거기가 들어서기 전에 사실은 조선시대 대규모의 공동묘지였다라는 거를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아, 공사하다가 발견한 거예요? 네, 재개발될 때까지 어떻게 모를 수가 있죠. 그 정도 공동묘지면 엄청 규모가 크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거기가 일제시대 때도 그렇고 조선시대 후기가 되면서 인구 과밀화가 이제 그 지역에 생겼어요. 그러면서 과밀화 문제가 생기면서 사실 거기가 묘지라는 것도 모르고 이제 어떻게 보면 그 무차별적인 개발이 이루어진 거죠. 그래서 공동묘지 위에 학교도 짓고 뭐 사람이 살 집도 짓고 그러면서 사람들이 살았던 어떻게 보면 삶의 터전이었던 거죠. 그런데 이제 거기를 저희가 허물고 보니 조선시대 묘지가 3,000여 기 이상이 3,000여 개요? 네, 그리고 그 묘지가 정말 아파트처럼 층층이 이렇게 막 겹쳐서 뭐 묘지를 쓴 곳도 있고요. 정말 어마어마한 그런 조선시대에 공동묘지. 엄청 큰 공동묘지였네요. 네. 유골들 같은 경우에서도 뭐 특징 같은 게 좀 있었습니까? 거기서 발견된 유골들의 특징이 뭐. 이제 어마어마하게 많은 또 뼈가 나와서 저희가 굉장히 다양한 연구를 했었고 이제 그 중에 한 사례를 말씀드리면 그 당시 살았던 사람들의 그 관절면, 뼈의 퇴행성 변화의 유병률이 과연 이 시기에 살았던 사람들은 어느 정도였을까를 분석하는 연구를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시기 이제 비슷한 시기에 다른 지역에서 출토된 사람 뼈의 유병률이랑 이제 비교를 해봤더니 그 지역에서 나온 사람뼈 집단의 그 골관절염, 퇴행성 변화가 그렇게 높지 않았던 거죠. 그렇게 높은 수준이 아니었어요. 그대로 관절염이 많이 것들을 없었군요. 고려해 보면 그 당시 이제 거기에 매장된 사람들이 주로 이제 농업에 의존하는 그런 사람들이었다고 하기보다는 뭔가 사회적인 변화가 이루어지면서 뭐 상공업이라던가 제조업 이런 거에 종사하는 사람들의 비율이 높아졌고 그러한 이제 서울의 그 경성 지역의 사회적인 변화 이런 것들이 그 시기에 같이 있었구나라는 거를 이제 뼈를 통해서 사실 알아낼 수 있기도 했죠. 지금 우리가 많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뼈에 대해서. 자, 근데 법의학자들은 시체를 보고 맞아요. 어떻게 죽었는지 추측을 하지 않습니까? 그럼 뼈를 보고도 왜 죽었는지도 알 수가 있을까요? 사실 너무너무 알고 싶은데 뼈로는 좀 한계가 있어요. 한계가 있어요. 네, 송현이 뼈에서도 보다시피 송현이 뼈는 굉장히 잘 남아있는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사실 완벽하게 남아있지 않거든요. 네네. 근데 이제 저보다 못한 보존 상태를 보이는 그런 뼈들이 훨씬 많기 때문에 어떤 사인의 직접적인 원인이 될 만한 흔적이 뼈에 남아있기가 쉽지가 않죠. 그런데 그러면은 뼈만 잘 이렇게 복원이 돼 있으면 사인까지도 알 수 있을 확률이 있습니까? 뼈 상태가 좋으면? 어느 정도는 있죠. 부산에 그 지하철 공사하다가 발견된 유적 중에 그 수안역 그 지하철 공사 구간 중에 약 한 그 100여 개체의 사람뼈가 발굴된 적이 있어요. 그래요? 네. 거기도 뭐 공동묘지 같은 거였어요? 근데 이제 거기는 공동묘지는 아니었고 조사를 해봤더니 임진왜란 당시에 이제 부산진이 함락되고 동래 읍성으로 이제 매군이 들어왔잖아요. 그때 이제 초기전 때 거기에 많은 사람들이 우리나라 사람들이 무방비한 상태에서 그냥 돌아가셨던 거예요. 네, 근데 이제 거기에 동래 읍성을 보호하기 위한 그 해자 시설에 그 사람들이 그냥 떼죽음을 당해서 마구 이제 묻혀 있었던 그런 것이 발굴된 적이 있습니다. 해자? 네, 해자라고. 해자가 이제 성에 보면은 주위를 통해서 이렇게 물길 같은 것들을 파놓은 곳들이 있어요. 바로 못 들어오게. 맞아요. 그것을 해자라고 부르는 거예요. 네. 거기에 뭐 무기류도 나오고 사람 시신도 막 겹겹이 나오고 막 이랬던 거예요. 거기서 돌아가신 분들의 뼈를 이제 분석을 해봤더니 이 상해의 흔적들이 굉장히 많이 남아 있었어요. 그래서 머리에 칼을 맞아서 그대로 잘려나간 흔적이라던가 턱 아까 수술 말씀하셨지만 여기를 그대로 사실 굉장히 단단하거든요. 쉽게 안 잘리는데 거기가 잘려나간 흔적, 또 조총에 맞아서 머리에 구멍이 난 구멍이 흔적, 나 있다는 네 그런 것들이 남아 있었는데 이제 사망 무렵에 발생한 그런 상해들은 뼈가 이제 재형성되는 흔적, 그러니까 치유되는 흔적이 전혀 안 남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흔적들은 이제 사망 무렵에 발생한 그런 외상이다라는 게 너무 분명하기 때문에 사인을 알 수 있는 경우이기도 하죠. 그런 경우. 머리뼈라는 게 정말 단단한 뼈인데 그게 막 깨질 정도면은 죽을 수밖에 없죠. 네. 또 다른 흔적들도 발견된 게 좀 있을까요? 그리고 뭐 거기 뼈에서 좀 특이한 게 에나멜 형성 부전증이라고 하는 에나멜 형성 부전증. 네.
약간 이거 치과 쪽 아닙니까? 맞습니다. 에나멜 이하면 이 하얗게 보이는 이 치아의 가장 겉껍질이 에나멜이라고 하는 조직인데 이 에나멜이 이제 성장기에 잘 분비가 돼야 저희처럼 이제 깨끗한 표면에 이를 가질 수가 있는데 그 시절에 이제 영양 결핍이라던가 아니면 굉장히 심각한 질병에 걸려서 에나멜이 정상적으로 분비되지 않으면 홈이 생기거나 줄이 생기는 그런 형성 부전증이 생기는 거예요. 말하자면 스트레스 지표이기도 하고 이제 병리적 현상이기도 한데 그런 현상을 보이는 사람들의 이가 꽤 거기서 많이 확인이 됐어요. 뼈에 병이 걸린 흔적이 남는다. 네, 이런 흔적을 찾는 게 또 저의 연구 관심사 중에 하나이고 이런 질병의 흔적을 통해서 이 질병이 그 시대의 집단에 어떤 의미였는지 이런 것들을 또 해석할 수도 있죠. 그 뼈로 발견할 수 있는 질병들이 대략 몇 가지 정도 좀 보세요. 모든 병이 다 나올 거는 모든 아니잖아요. 거는 다 안 나오고 급성은 안 남고 이제 만성, 대표적으로 뭐 암, 그다음에 관절염. 선천적인 기형, 형태 이상, 골절, 그다음에 장기적인 어떤 영양 결핍에 의한 그런 증후군, 예를 들면 괴혈병, 구루병 이런 거 들어보셨죠? 네, 비타민 D 결핍에 의한 구루병도 뼈가 휘게 만드는 질병 중에 하나고 비타민 C가 이제 장기적으로 부족하게 되면 그 병도 이제 뼈에 구멍을 좀 남기는 그런 특성들이 있어요. 괴혈병이 뼈에도 흔적이 남습니다. 뼈에 흔적이 남죠. 혈관을 약하게 하고 이제 그게 혈관 가까이에 있었던 뼈 쪽에 구멍을 이렇게 숭숭 뚫리게 하는 그런 증상들이 나타나요. 그래서 턱 쪽이라던가 아니면 입천장뼈 아니면 눈천장뼈, 머리뼈 또 넙다리뼈에도 이렇게 구멍이 숭숭 뚫리는 그런 병변이 남습니다. 교수님은 진짜 이렇게 뼈를 많이 보시니까 뼈를 보면 기본적으로 이 사람이 골고루 잘 먹고 살았는지 안 살았는지는 대충 보이시겠네요. 편안하게 사셨는지 아닌지는 좀 알 수 뼈를 딱 보고 좀 부티난다. 아니 참 다양한 그 또 질병에 대한 정보를 뼈가 가지고 있다는 게 되게 신기하긴 합니다. 저는 좀 이상하게 들었던 것 중에 뼈에 결핵 같은 것도 흔적이 남을 수 있다고. 결핵은 폐 쪽인데. 네, 결핵은 뭐 폐병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데 그 네. 뼈에도 흔적이 남는다고 하더라고요. 네, 결핵이 이제 뼈에 흔적을 남기는 대표적인 전염성 질병이고요. 네. 결핵 말고 이제 나병, 또 매독 이런 질병들, 이 3대 질병이라고 얘기하는데 뼈에 대표적으로 흔적을 남깁니다. 어떤 식으로 흔적을 결핵은 남겨요? 네. 이제 사실 말씀하신 것처럼 폐에서 시작되잖아요. 그래서 갈비뼈가 닿았던 부분에 염증성 반응이 일단 나타나고요. 근데 이제 현대인들 같은 경우는 그 상태에서 대부분 이제 진단이 되기 때문에 치료가 이루어지죠. 근데 고대 사회 사람들은 치료가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그게 이제 더 전이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척추에 등뼈에 그 병변이 이제 전이가 돼요. 그래서 등뼈 몸체 안쪽, 앞쪽 관절이 서로 이제 녹아서 용해성 반응, 용해성이라는 게 이제 뼈가 녹는다는 얘기거든요. 뼈의 그 앞쪽 관절이 다 녹아서 서로 엉겨 붙는 그런 이제 그 현상이 나타나기도 하고 또 여기 그 골반 쪽에 그 볼기뼈에 농양 때문에 이렇게 구멍이 뚫리는 그런 병변들이 나타나기도 해요. 우리나라에도 그럼 결핵 그렇게 걸려서 증거가 남은 뼈 같은 게 발견이 된 게 있나요? 네, 우리나라에 보고된 사례가 한 사례 있습니다. 초기 철기시대 늑도, 사천 늑도라고 하는 유적에서. 네. 삼천포. 네, 맞아요. 제가 어떻게 알아요. 이렇게 저 고향이라서 삼천포 대교 건너가는 그 중간에 있는 게 늑도. 늑도거든요. 대략 지금부터 한 2000년 전이죠. 그 무렵에 거기에서 굉장히 번성한 도시가 있었던 것 같이 수많은 유물들이 많이 발견된 섬에서요? 곳이 늑도라는 섬에 있었어요. 이 시대 2000년 전 정도에 나온 그런 유물들의 양으로 따지면 남한 지역에서 딴 모든 지역에 있는 거를 다 합쳐도 이 늑도라는 한 군데에서 나온 것보다도 훨씬 더 적다라고 할 정도로 엄청나게 많은 유물이 나온 곳입니다. 되게 번성한 도시가 있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그게 딱 망해서 없어졌어. 왜 이랬을까요? 그래서 사실 그게 되게 수수께끼거든요. 그러니까 어디까지는 이제 상상이고 추측인데 하나 이제 생각을 해보는 게 마침 거기에서 결핵에 걸린 사람 뼈가 나왔잖아요. 그렇게 생각하는 거지. 전염병 때문에 망한 게 아닌가? 특히나 전염병에 직접적으로 뭐 대규모의 사람들이 뭐 이렇게 사망해가지고 망했을 수도 있겠지만 이게 옛날 뱃사람들이 드나들던 곳이다고 생각하면 뱃사람들 사이에 어떤 이런 미신이랄까 전염병이 공포랄까 이런 게 갑자기 확 확산될 수 있잖아요. 거의 나라를 쑥대밭으로 만드니까 늑도에 가면 폐병 걸린다 이런 게 갑자기 소문이 돌면서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지 않았을까란 이런 설도 나올 정도로 사실 되게 수수께끼 같은 곳이죠. 그러니까 가능성이 너무너무 재밌는 스토리긴 한데 그 이야기가 이제 사실인지 아닌지 우리가 진위를 따져보기에는 이게 아직 보고된 개체는 한 개체라서 조금 그것도 어린인가 네. 그래요. 그죠? 네, 여성이고요. 완전히 어린이는 아니었고 한 20세 되기 전에 네, 미성년 개체. 청소년. 네. 아 이게 단서들이 좀 더 나오면은 이제 역사를 좀 더 명확하게 알 수 있을 텐데 참 되게 흥미로운 이야기긴 하네요. 아 이거 아시는 분들 제보 좀 부탁드립니다. 아 진짜로요? 늑도의 비밀을 아시는 분들 예 제보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 모두가 궁금해합니다. 아니 혹시 유명한 역사 속 인물의 그 뼈를 연구했던 적이 있을까요 혹시? 교수님이라면 충분히. 너무 하고 싶은데 네. 사실 우리나라에서 아직 그런 기회는 없었고요. 네 누구 뼈를 좀 만져보고 싶으세요? 세종대왕. 너무 궁금하죠. 근데 근데 세종대왕은 뭐 기록에 병을 너무 많이 앓으셨다는 그런 흔적이 있어서 네, 네. 사실 그런 걸 좀 매칭시켜 보고 싶기도 해요. 왕릉에는 우리나라 지금 조선시대 왕들부터 시작해가지고 네. 그 뼈들이 다 보존이 돼 있습니까? 왕릉. 안 팠으니까 모르지만 안 파봐서 모르지만 대충 예상은 사실 되잖아요. 네 있겠죠. 왜냐하면 그 당시 너무 이제 궁금하다. 특정 시기의 왕들은 굉장히 두꺼운 회라고 하는 재질을 써가지고 무덤 방을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경우는 아마 빠른 시간 안에 부식이 안 됐을 거니까 그런 경우는 남아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데 이제 문제가 되는 건 우리나라 조선 왕릉이 유네스코의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이 되어 있어서 아무리 학술적인 목적이라 할지라도 쉽지는 않죠. 왕릉을 발굴해서 저희가 분석하는 게 그렇다면 쉽지가 약간 않거든요. 나는 근데 교수님이 우리 저기 뭐야 우리나라 대한민국 그 왕들 뼈를 조심히 그냥 본인만 독점을 해가지고 한번 이렇게 연구를 하면 또 새로운 사실들이 많이 나올 것 같은 기대감이 드는데. 이집트는 다 했거든요. 이집트도 피라미드 같은 것도 세계 문화 유산이기는 하잖아요. 거기에 보면 그게 역사를 아는 데 있어서 누가 누구의 자손이고 어떻게 혈연 관계가 연결돼 있고 이런 거 유전자 조사도 하고 심지어 그 미이라 CT까지 하면은 그럼요. 너무나 많은 정보를 알 수가 있던데 한 번쯤은 역사적으로도 과학적으로도 꼭 필요한 작업이 아닐까 네. 생각하긴 합니다. 네. 자 취미능과학에서 이제 보통 세포 그리고 저희가 이제 유전자, 뭐 호르몬 이런 거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많이 했는데 뼈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본 적은 많이 없는 것 같아요. 뼈라는 게 이제 우리 몸을 어떻게 보면 지지하고 보호하는 약간 기둥 같은 거잖아요. 네. 근데 대체 뼈로 뭘 알 수 있는 거죠? 뼈가 우리 눈에 보이지 않기 안 때문에 보이죠. 이게 살아있는 조직이라는 생각도 사실은 네. 저희가 잘 못하고 살아가는데 뼈는 살아있는 조직이고요. 굉장히 다양한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먼저 뭐 혈액을 생성한다던가 잘 아시겠지만 칼슘을 저장하고 또 지방을 저장하는 그런 기능도 하고요. 뼈가요. 네. 또 뼈에 뭐가 달라붙어 있죠? 근육? 네, 힘줄. 근육이 달라붙어 네. 있죠. 이 근육이 뼈에서 이제 수축하고 이완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지렛대 역할을 사실은 지렛대. 네, 뼈가 해주는 거예요. 이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어떤 신체적인 정보 그리고 삶에 대한 정보를 사실 뼈가 담고 있는 그런 조직이라고 할 수 있죠. 아, 그러면은 뼈로 뭘 어떻게 알 수 있는지 예시 같은 거를 우리 시청자분들한테 좀 소개시켜 줄 수 있을까요? 네, 오늘 여기 자료가 준비되어 예시가? 있는데요. 저 뭐예요? 네, 2007년도에 네. 창녕 지역에서 출토된 가야 시대의 송현동 고분이에요. 가야 시대면 몇 년 전이죠? 네. 가야시 되면 천년 거의 가까이 된거 아니에요? 네, 이 송현동 고분은 일제 강점기 때 처음 이제 일본인 학자에 의해서 발견이 됐고요. 네네. 이후에 이제 도굴도 한 번 됐어요. 조사도 이루어졌는데 2000년대 초반에 이제 재조사가 이루어져서 이렇게 사람 뼈가 확인이 된 그런 고분이에요. 누구 뼈입니까 이게? 네, 뒤에서 제가 보여드릴게요. 어? 요- 어린 소녀였습니까? 네, 바로 이 뼈의 주인공입니다. 복원한 모습인데요. 아, 네. 복원을 했구나. 되게 어린데? 네, 소녀라고 우리가 추정한 거는 사지뼈에 이 골단이 성장판이라고 들어보셨죠? 성장판이요? 네, 성장판이 다 닫히지 않았어요. 그리고 지금 보시면 여기 자세히는 안 보이지만 머리뼈 아래에 턱뼈가 남아 있고 이 턱뼈에 치아가 남아 있었습니다.
치아 중에 저희가 사랑니라고 하는 네. 이제 세 번째 큰어금니가 막 이제 솟기 시작한 그런 나이였어요. 그래서 턱뼈에 이제 반쯤 정도 묻혀 있었던 그런 이제 정도여서 그런 것들을 이제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이 소녀가 사망 당시에 10대 중반 정도 되었을 거라고 추정을 했고요. 키도 이제 이 사지뼈 길이를 이용해서 이 송현이 같은 경우는 150대 중반 정도 그렇게 추정이 됐어요. 사지뼈라고 하면은 네. 이 허벅지뼈를 말하는 건가요? 근데 사지뼈는 사실 팔다리뼈 6개를 다 우리가 사지뼈라고 얘기하는데 그 부위를 이용해서 다 사실은 키를 추정할 수는 있지만 키와 가장 상관관계가 높은 뼈대가 넙다리뼈와 정강뼈라고 알려져 있어요. 그래서 송현이 같은 경우는 이제 넙다리뼈의 최대 길이를 이용해서 키를 추정했고요. 네, 근데 사실은 이제 키를 추정하는 공식도 이 집단마다 다 달라요. 왜냐면 사지뼈 비율이 뭐 서양 사람이랑 또 한국 사람 뭐 다 다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체형도 약간 뭐 다리가 좀 긴 체형이 있을 수 네, 있을 거고. 그렇죠, 교수님. 그래서 인구 집단별로 이렇게 키를 추정하는 공식이 다른데 한국인 개체의 키를 추정할 때는 한국 전쟁 때 돌아가신 아시아 전사자 집단을 이용해서 만든 그런 공식이 있어요. 그래서 그 공식을 이용해서 송현이 키를 추정을 한 거죠. 아시아니까. 비율이 어떻게 돼요? 넙다리뼈에 곱하기 몇을 하면 키가 나오나요? 정확하게 알려드리면 2.15 곱하기 넙다리뼈 더하기 72.57을 하시면 돼요. 너무 어렵다. AI한테 부탁하는 게 아 나아. 근데 수학식이 있다는 게 되게 신기하네요. 예. 공식은 남성이랑 여성이랑 똑같이 적용되나요? 그것도 달라지나요? 굉장히 날카로운 질문하셨는데 사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전사자 집단을 대상으로 개발된 공식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남자들이 당연히 많겠죠. 예, 남성을 위해서 우리가 적용할 수 있는데 송현이 같은 경우는 여성 공식이 없어서 좀 제한이 있지만 그렇게 네. 뼈만 가지고 이게 남성인지 여성인지는 어떻게 추측해낸 거예요? 뼈에서 우리가 남성과 여성을 그 추정하는 뭐 부위들이 있는데 사실 뭐 다 대부분 다 추정을 할 수는 있는데 정확도가 가장 높은 부분은 골반 부위를 형성하는 볼기뼈가 되겠죠. 골반뼈. 아무래도 엉덩이뼈, 기능이 엉덩이뼈. 남성과 여성은 다르죠. 네. 네. 출산의 기능을 여성은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생물학적으로 그 부분에 이제 형태가 남아 있으면 거의 95% 이상의 정확도를 가지고 성별을 추정할 수 있고요. 네. 근데 만약에 골반뼈가 없다, 그러면 이제 머리뼈로 할 수 있어요. 머리뼈요? 네. 머리뼈도 사실 남자 여자가 달라요? 다릅니다. 진짜로요? 네. 어떡해요? 미간과 미간 사이, 그다음에 턱끝, 그다음에 귀 뒤에 이제 우리가 꼭지돌기라고 하는 부분, 그다음에 뒤통수 부분에 이 뒷덜미 근육이 붙는 이 뒤통수 부분, 이런 부분들이 남성과 여성의 크기와 형태 차이가 있어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가지고 또 성별을 추정하면 거의 그러면- 85% 이상이 그러면 송현이 뼈에서는 또 어떤 정보를 알아낼 수 있었나요? 예. 송현이 뼈는 뭐 머리부터 보시면 정연하게 이제 잘 남아 있었는데 특히 이제 특이한 게 송현이의 그 다리 정강뼈랑 지금 보시면 종아리뼈가 남아 있잖아요. 네. 그 뒤에 아까 뼈가 뭐가 달라붙어 있었던 조직이라고 근육이라고. 했죠? 네, 근육이 자주 수축하고 이완하고 또 거기에 많은 어떤 역학적 스트레스, 그러니까 힘이 걸리게 되면, 과부하가 걸리게 되면 이 뼈대가 변형돼요. 근데 송현이의 그 정강뼈와 종아리뼈에 그런 흔적이 남아 아니, 있었습니다. 그런 것까지 어떻게 추정을 하지? 시대적인 배경을 생각해 보면 이제 고 정강뼈나 종아리뼈의 근육을 많이 사용하는 사용하는. 어떤 뭐 쪼그려 앉는 행위라던가 아니면 무릎 꿇고 많이 하는 그런 행동들을 반복적으로 많이 했을 가능성이 그러면 있죠. 그때 당시 때 그렇게 했으면은 뭐 왕족이나 귀족은 아닐 거고 송현이가 어떻게 보면 이렇게 뭐 발견이 된 곳이 약간 서민들의 묘자리였을까요? 아니면 되게 뭐 되게 뭐 묻혀 있는 것도 많고 옆에 좋아요. 그렇게 막 그죠? 약간 노비 네. 비슷한 그런 삶을 살았다고 하기에는 이게 뭔가 무덤 방인 것 같은 느낌이 좀 방이요? 네, 무덤방. 돌을 이용해 가지고 하나의 그 방을 무덤 방을 구성한 그런 이제 무덤 형식이었고요. 여기에 이제 송현이 외에도 사실 세 사람의 뼈가 더 있었어요. 네. 송현이가 묻힌 무덤의 경우는 둘레가 한 60m 남짓, 그다음에 지름도 20m가 넘습니다. 거의 왕 네, 이런 거 그러니까 아니에요? 그 정도의 규모라는 거는 신분이 꽤 높은 사람이 무덤의 주인이었다라고 벼슬이 우리가 높은 사람이. 네, 생각할 수 있고요. 네. 그 무덤 주인공으로 이제 추정되는 여러 가지 껴묵거리를 봤을 때 추정되는 사람이 한 사람 있었고 그 옆으로 이제 나란히 송현이 포함해서 세 사람의 순장자가 순장? 같이 네, 매장된. 그러니까 생전에 모시던 주인이 죽었을 때 같이 매장해서
죽는 그런 사람들을 그러니까- 우리가 순장. 그러니까 생매장이잖아요. 얘기하거든요. 그게. 살아있는 채로 살아있는 상태의 생매장이라고 할 수는 없고요. 왜냐하면 보시다시피 뼈가 가지런한 상태잖아요. 그래서 뭐 죽음에 저항했던 흔적이라든가 아니면 뼈를 분석해 보면 뭐 상해나 골절 이런 것들이 남아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없어요. 약 먹여서 주겠네. 네. 야 잔인하다 진짜. 아니 독살 옛날에는 왜 이렇게 야만적? 진짜 옛날에 더 야만적이었어요, 그죠? 혹은 질식사 뭐 질식사. 이런 거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죠. 그럼 지금 저 송현이가 시녀 같은 그런 역할을 했다라는 게 아까 그 정강이뼈의 그 변형이라든지 이런 걸 보고 확실하게 알 수 있는 뭐 거겠네요. 그런 것도 그렇지만 사실은 주변에 지금 보면 톡이라든가 그죠. 이렇게 같이 뭐 착장했던 그런 유물들이 있어요. 주로 무덤의 주인공들은 훨씬 더 화려한 그렇겠죠. 껴묵거리들을 착장하고 주변에도 이제 그런 부장품들이 놓이게 되거든요. 배치되게 되는데 그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무덤의 주인이 누구라는 거를 명확하게 알게 되는 거고요. 그 나머지 이제 뼈를 통해서 저희가 알아내는 거는 이 사람이 정말 생전에 시종의 역할 중에서도 이제 어떤 뭐 반복적인 행위 이런 것들을 많이 했는지를 이제 뼈를 통해서 추가적인 정보를 이야. 얻어낼 수가 있는 거죠. 하긴 그런 걸 기록에 적지는 않을 테니까요. 박 교수님 확실히 뼈 전문가분은 저걸 보면서 저 사람이 어떻게 죽었는지, 나이가 어땠는지, 언제 무슨 일을 했을지 이런 거까지 다 어떻게 보면 이제 알아낼 수 있다라는 거 아니에요? 네, 근데 저는 진짜 궁금한 게 영화 같은 데서도 보면 이렇게 네. 오래된 이런 머리뼈 같은 게 발견이 되면 복원하는 장면 이런 거 되게 많이 나오잖아요. 네네. 그런 게 어느 정도로 정확하게까지 이렇게 복원해낼 수 있는 건지 궁금합니다. 얼굴 머리뼈가 남아 있으면 이제 이 사람의 그 생전 형태적인 특징을 결정짓는 형태소가 우리 얼굴에 사실 수십 개가 있어요. 그래서 그 형태소의 그 표준 피부 두께에 대한 데이터를 구합니다. 근데 그 피부 표준 두께는 이 사람이 어느 인구 집단에 속해 있는지 그리고 성별은 뭐 남성인지 여성인지 또 연령은 얼마나 됐는지에 따라서 사실 다르거든요. 그래서 그걸 통해서 이제 근육을 구성하고 연조직을 이제 구성하게 되고요. 그리고 눈, 코, 입이라던가 이런 거는 이제 전체적인 뼈의 그 골격적인 특징을 통해서 눈의 어떤 형태, 크기, 코의 높이 이런 것들을 이제 복원을 하고 최근에는 이제 유전자 분석을 통해서 생전에 피부색이라던가 머리카락 색깔 이런 것들도 이제 알아낼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이제 같이 넣어서 복원을 하게 되는 정교하네요. 거죠. 그러면 되게 정확하게 어느 정도는 다 계산을 하고 복원을 하는 거네요. 그죠? 네, 그러니까 뭐 턱선이라든가 아니면 코의 높이, 뭐 광대뼈 너비 이런 부분은 사실 굉장히 정확한 부분이에요. 그러니까요. 그런데 이제 다만 뭐 이런 귓불의 형태라든가 뭐 그것도 어렵겠지. 콧망울의 콩망울까지는 형태, 좀 또 이런 살짝. 눈두덩, 또 눈 쌍꺼풀의 유무. 그렇죠. 입꼬리의 모양 뭐 그건 이런 어렵죠. 거는 사실은 지금까지는 과학의 영역이라고 하기보다는 약간 그 예술과 과학 그 사이 어딘가에 상상력이 약간 가미된. 네, 맞습니다. 상상력이 살짝은 들어갈 수 있는 영역이 되겠죠. 교수님 박물관 같은 데 이렇게 가시다가 교수님 정도 수준 되면 이렇게 유골 뼈 같은 거 딱 전시돼 있으면 딱 보고 좀 잘생겼는데? 저는 보여요. 그래 보여요? 저 그런 거 생각하는 게 또 직업병이기도 해요, 사실. 네. 그러면 뭐 다른 분들 보시면 이제 여기 광대라든가 이런 거 보시면 네, 이 뼈의 네. 어떤 구조라든가 이런 거 다 아시겠어요. 그런 부분들이 좀 보이죠. 약간 교수님 눈이 약간 엑스레이예요. 교수님이 제일 좋아하는 연예인 뼈는 어떤 뼈예요? 저는 좌우 대칭이 잘 맞는 사람이죠. 누구죠 그러면? 최근에 이슈가 됐던 박정민 배우도 저는 얼굴로 보면 굉장히 코도 괜찮고 뼈미남이네 뼈미남. 뼈까지 미남이다. 라는 거구나. 예. 그런데 궁금한 게 있는데 아까 창녕에서 발견이 됐다고 했잖아요. 네. 이게 딱 가야다라고 특정을 할 수 있었던 건 어떤 그러네. 근거로 특정을 할 수 있었던 뭐 거예요? 지역적인 특색도 있고 또 거기에 그 송현동 고분 같은 경우 이제 무덤의 형식이요. 네네. 그러니까 무덤의 형식이라는 게 사실 뭐 그 공통적인 요소들도 있지만 조금 뭐 지역적인 특색, 시기적인 특색 이런 것들이 좀 있어요. 그리고 거기서 나온 특히 부장품이 어떤 종류이고 어떤 형식이고 어떻게 생겼는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어느 정도 지역적인 시기적인 구분이 가능하고요. 거기에 덧붙여서 요즘은 이제 방사성 탄소 연대 측정법을 통해서 이 시료의 절대 연대, 그러니까 이 송현이의 나이를 어떻게 보면 고고학에서는 우리는 시계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나이를 알아낼 수가 있죠. 그래서 방사성 탄소 연대 측정법이요. 연대 측정법. 네. 그걸 알아낼 수 있다. 네, 유기물의 이제 절대 연대를 추정해내는 과학적인 분석 기법인데 뼈에 남아 있는 이제 콜라겐을 시료로 해서 이 연대를 추정하는 그런 콜라겐이요? 방법입니다.
콜라겐? 네, 맞습니다. 그 콜라겐. 콜라겐을 어떻게 뭐 발라와서 이렇게 뭐 측정하는 거예요? 어떤 식으로 하는 거예요? 그런 게 아니고 네. 그 콜라겐 속에 탄소 성분을 보는 거거든요. 탄소 성분 중에서도 그 탄소 중에서도 방사능을 띠고 있는 일부 탄소가 얼마나 있는지를 보는 거예요. 근데 사람 몸에 있는 탄소는 어디서 온 거냐 추정을 해보면 사람의 뭐 살이나 뭐 지방이나 이런 게 다 밥 먹어서 살찐 거잖아요, 그죠? 근데 밥이라는 거는 벼, 쌀이라는 식물이잖아요. 그 식물의 몸을 이루는 물질을 어디서 가지고 왔을까요? 공기 중에서 이산화탄소를 빨아들여 가지고 자기 몸을 만든 거예요. 그게 사람의 밥을 먹을 때마다 사람 몸속에 와가지고 살이 되고 지방이 된 거기 때문에 사람 몸에 있는 탄소 성분도 결국은 공기 중에 있는 이산화탄소 성분하고 같거든요. 그런데 일부 아주 미량의 방사능을 띤 탄소 14라는 거, 카본 14이라는 것도 조금 포함돼 있어요. 그래서 그걸 정밀 측정기로 이렇게 감지를 해보면 우리 몸에 있는 모든 살에서도 이 공기 중에 탄소에 있는 방사능하고 같은 정도의 방사능이 검출이 돼요. 그런데 만약에 이 사람이 세상을 떠나면 그때부터는 밥을 먹고 물질이 돌아다니는 그게 없어지잖아요. 그럼 그때부터는 서서히 그 방사능 물질이 줄어들기 시작하는 거죠. 비율이 정해져 있어요. 5,730년마다 절반 정도로 줄어듭니다. 그 속에 있는 탄소가 방사능이 얼마나 있느냐를 보면 없으면 없을수록 이 사람은 세상을 떠난 지 오래된 사람인 거죠. 그러니까 방사능을 띤 탄소 14가 많이 있냐 없냐에 따라서 그렇죠. 이 사람이 연도가 길다 안 길다 알 수 있다. 그렇죠.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뭐 스스로 분개하는 방사성 탄소를 이용한 그런 분석도 있지만 네. 스스로 분개하지 않고 시간이 지나도 계속 그 일정 양을 유지하고 있는 그런 동위원소도 있어요. 우리가 안정동위 원소라고 하는데요. 안정동위 원소. 네, 안정동위 원소의 성분이나 비율을 이용해서 예를 들어서 탄소, 또 질소, 황의 어떤 비율, 동위원소 비율을 우리가 분석을 하면 어떤 종류의 곡물을 많이 먹었는지, 또 어떤 종류의 단백질을 많이 섭취했는지, 그리고 또 해양성 식단을 많이 그런 것도 섭취했는지, 나온다고요? 내륙성 식단을 많이 섭취했는지 이런 거에 대한 대박이네. 정보도 바닷가 쪽에 살았는지 그러니까 나무를 먹었는지 네. 미역을 먹었는지 이런 이런 거를 거를 고기를 먹었는지 다 알 수 있다고요? 옛날 사람들이. 고기, 네, 단백질은 이제 어디에서 주로 왔는지, 뭐 생선에서 주로 얻었는지, 아니면 뭐 돌아다니는 이런 들짐승을 통해서 주로 이제 섭취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가 알면은 있고, 어디에 살았는지도 알 수 있는 거예요? 네, 어디에서 살았는지는 이제 산소나 스트론튬의 비율을 이용해서 아, 스트론튬? 네, 자연에 존재하는 그 원소 성분이에요. 그런데 이제 이 스트론튬이 산이나 토양이나 어떤 지질적인 속성에 따라서 사실 비율이 조금씩 달라지거든요. 우리 몸에 이제 칼슘처럼 축적되는 성질이 있어서 이 스트론튬 비율을 가지고 어디에서 출생했는지 아니면 주로 어디에서 거주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정보를 우리가 얻어낼 수 있습니다. 스트론튬도 뼈 안에 그러면 기록이 있는 거예요? 네, 우리 몸의 이제 조직 중에 치아는 사실 우리가 성장하면서 발달하는 조직이잖아요. 네네. 그래서 치아에 축적된 스트론튬의 비율을 이용해서는 이 사람이 어디에서 출생했는지, 그리고 유년기에 주로 어디에서 자랐는지에 대한 정보를 얻어낼 수가 있고요. 치아 이외에 이제 다른 뼈대 부위에 축적된 스트론튬 비율을 이용해서는 이제 이 사람이 사망하기 전, 수년 전에 주로 어디에서, 성인기에 주로 어디에서 거주했는지에 대한 정보를 얻어낼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대표님 같은 경우에는 태어나서 전주에서 태어나가지고 생활은 서울에서 했다 이런 게 스트론튬 분석하면은 다 알 수 있는 나와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서울과 전주의 그 지질 기반의 스트론튬 비율상의 차이가 있다면 충분히 가능한 일이죠. 보통은 오래된 땅에 스트론튬이 좀 많다. 오래된 생긴 지 땅. 오래된 네. 땅에 많다라는 식으로 보통 얘기를 많이 합니다. 네. 이 차이가 생긴 이유가 루비듐이라는 물질 중에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비슷하게 방사능을 띈 것들이 있거든요. 루비듐 중에. 방사능을 띤 네, 방사능 띈 루비듐이 있는데 이 루비듐도 마찬가지로 없어져요. 방사선을 내뿜으면서. 근데 없어지면 스트론튬으로 변합니다. 그러니까 루비듐이 오랜 기간 동안 많이 방사선을 내뿜고 변했을수록 스트론튬이 그 지역에는 좀 많이 쌓여 있겠죠. 자, 오늘 뭐 새롭게 아는 사실 많습니다. 그냥 단지 뼈는 그냥 뼈다귀라고 생각하고 사람들이 생각하지만 뼈 안에는 정말 다양한 정보들이 많이 숨어 있다라는 걸 이제 알게 진짜로요. 되는 것 네. 같아요. 다시 한번 가야 시대 또 이야기를 해보자면 교수님, 네. 지금으로부터 한 1000년도 더 전입니다. 맞아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궁금한 건 어떻게 뼈는 아직도 남아있냐? 왜? 뼈는 안 썩죠?
사실 안 썩진 않죠. 썩긴 썩습니다. 그런데 그럼요. 다른 우리 몸의 이제 다른 부위나 조직에 비하면 네. 훨씬 천천히 덜 썩는 거죠. 천천히요? 왜 그러냐면 뼈의 이제 구성에 그 비밀이 있는데 뼈는 유기물과 무기물의 비율이 약 한 무기물 3, 무기물 7. 무기물은 쉽게 얘기하면 미네랄이기 때문에 돌 같은 성분이에요. 그러니까 당연히 안 썩을 수밖에 없고 퇴적 환경의 조건만 잘 맞으면 네. 뭐 수백만 년 전에 뼈도 남아 있을 수가 있게 되는 거죠. 뼈가 왜 화석에 잘 남고 오랜 시간 잘 버티냐면 뼈는 사실 돌이거든요. 그러니까 실제로 일종의 미네랄라이제이션, 그러니까 암석화, 몸 내에서 돌을 만드는 게 사실 뼈를 만드는 거의 본질이에요. 그래서 우리 몸에서 말하자면 암석, 그러니까 돌로 만든 부분은 잘 남는 거고 아닌 부분은 안 남아요. 두개골 그 뼈를 보면 코가 없고 귀가 없잖아요. 왜냐면 여기는 뼈가 아니고 여기 뼈 아니고 연골이고 연골이니까. 연골은 돌이 안 됐으니까 사라지는 거고 나머지 부분은 돌이 돼서 버티는 거고요. 그러면 뼈는 언제 생겨서 언제까지 자라는 건지. 이제 저희는 더 이상 뼈 성장은 안 하잖아요. 굉장히 이른 시기부터 뼈 발생이 이루어지는데요. 엄마 뱃속에서부터 태아 때부터 임신 한 5주, 6주 때부터 뼈 발생이 이루어져요. 근데 이제 뼈 발생이 이루어지는 방식이 굉장히 오묘하고 신비로운데 세포에서 이제 뼈가 생성되는 방식이 있고요. 연골이 먼저 형성이 되고 그 연골이 이제 서서히 뼈로 대체되는 그런 과정을 통해서 이제 뼈가 생성되기도 하는데 어느 부위의 뼈인지에 따라서 이 생성 방식이 좀 달라집니다. 그래서 우리 머리뼈는 사실 굉장히 평평하고 납작한 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뼈는 첫 번째 방식이에요. 세포에서 직접 생성되는 방식의 뼈인데 그런 뼈들은 이제 엄마 뱃속에서 보통 5 내지 한 6주에서 5주, 6주. 그 시기에 이제 발생이 시작이 되고 엄마 칼슘을 그때부터 뺏기 시작하네. 이제. 맞습니다. 네. 네, 이제 긴 뼈 같은 게 사지뼈, 긴 뼈 같은 경우는 이제 연골 모델에서 이제 뼈가 서서히 대체되는 방식으로 성장이 이루어지는데 그런 뼈 같은 경우는 보통 이제 6주에서 8주부터 발생이 이루어지고요. 그렇게 발생이 이루어지다가 이제 태어날 무렵이 되면 뼈가 한 270개가 돼요. 네, 태어날 무렵이 되면요? 네, 그 정도 이제 뼈가 발생이 되고 성장이 되고 뼈가 서로 이 융합되는 부위들이 있어요. 우리 아까 성장판 얘기했었잖아요. 성장판. 네, 성장판이 완전히 닫히면 이제 융합이 됐다는 의미가 되겠죠. 주로 이제 청소년기에 그런 이제 급성장이 이루어지지만 20대 중반에 성장판이 닫히는 뼈도 있어요. 우리 몸에서 제일 늦게 닫히는 뼈가 여기 빗장뼈 아시죠? 빗장뼈 여기 쇄골. 네, 그쵸, 쇄골. 네, 빗장처럼 생겨서 우리가 네. 한글로 빗장뼈라고 하는데 빗장뼈라고 하는구나, 빗장뼈 쇄골을. 안쪽, 네. 요 안쪽의 여기 안쪽. 여자는 보통 20대 초반에 성장판이 다 닫히고 남자는 20대 중반 무렵에 요 성장판이 다 여기가 닫히거든요. 최종 막뼈예요? 제일 늦게 닫혀요. 늦게 닫히는 막뼈. 네. 이게 그래서 20대 중반까지도. 중반 남자는 그래서 요 뼈가 이제 닫혔는지 안 닫혔는지를 보고 이 사람이 완전히 성장이 끝났다 안 끝났다 이런 그렇겠네요, 것들을 진짜. 알아내죠. 우리 어릴 때 그런 말 많이 했잖아요. 에이 머리에 피도 안 마른 것이 이런 얘기 했잖아요. 예, 예. 나이가 좀 들면 예. 빗장뼈도 아직 안 다친 것이 그렇죠. 이런 식으로 좀 이야기해야 되네. 저 근데 정확한 뼈도 안 붙은 애가 어디서 까불어. 뼈도 머리에 피도 마른 안 마른 게 아니라 아니야 뼈도 안 붙은 애가 어디서 까불어. 빗장뼈 다치면 다시 와라. 그래, 약간 이런 식으로. 뼈 붙으면 놀러 와.